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9월 14일 수요일이고요.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의 날씨 요정 박소연입니다. 저는 현재 상암 DDMC 앞에 나와 있는데요. 상암은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고 있고요. 하늘도 잔뜩 흐린 모습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네, 오늘 날씨 구체적으로 궁금한데요.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출근길에는 중부 서해안에, 퇴근길에는 강원 영동에 비가 내릴 텐데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는 모레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일부 해안가에서는 높은 물결과 강한 바람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충남 북부 서해안에는 5에서 20mm, 인천과 경기 서해안, 영동과 충남 북부 내륙, 또 경북 동해안에는 5mm 내외의 약한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모레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당분간 강원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껴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국으로 향하는 태풍 무이파의 간접 영향으로 현재 제주도와 남해안은 강풍특보와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고 물결도 4m 이상으로 매우 높은데요. 시설물 관리와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서울은 23.2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높은데요. 대전과 전주는 2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습니다. 서울은 한낮에 28도, 전주는 30도, 광주는 31도로 호남 지역은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늦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동쪽 지역과 제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초등 고학년 5명 중 1명 고혈압입니다. 이게 중장년 세대한테 고혈압이 있는 건데요. 어떻게 초등학생한테 고혈압이 있어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학창 시절에 신체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학교 다닐 때. 받아봤죠. 그럼요. 네, 지금도 역시 그거랑 비슷한 거 하고 있다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 건강검사라고 해서 신체 검사를 포함해서 질병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매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코로나19 기간 동안 그 이전과 이후 학생들의 어떤 신체 변화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더니 이렇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혈압인 학생들이 크게 늘어났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교 고학년 5명 중 1명이 고혈압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고혈압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걱정하셔야 되는 질병인데 이렇게 뭐 청소년, 이런 소아, 참 이럴 수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그럼 뭐 혈압뿐만 아니라 뭐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 높은 거예요? 네,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네. 되는데요.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요즘 지나다니는 학생들 이렇게 보면 살이 많이 쪘는데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아이도 그래요. 어. 제가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만이 늘어나게 되면서 비만에 따른 질병도 같이 다 늘어나는 현상들이 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3명 중 1명이 비만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비만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근데 이런 학생들 서너 명 중 1명은 고혈당인 것으로 또 확인되고 있고요. 또 고지혈증은 또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비만인 초등학생 10명 중 7명, 중학생은 4명, 그리고 고등학생은 6명이 고지혈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데 이 역시 코로나19 이전보다 8% 이상 수치가 늘어난 겁니다. 이게 만성질환 지표인데 이게 그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술도 마시지 않는 초등학생들 간 수치? 그게 또 높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주변에 비만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네. 고혈압이 있는 분들 보면 간 수치도 한꺼번에 다 안 좋아지잖아요. 그거랑 다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만인 초등학생 고학년 그 중에서 15%, 그리고 중학생이 16%, 고등학생이 22%의
에서 간 수치가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간 수치가 올라간 거죠. 이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이전보다 5% 이상 수치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은 비만이 있게 되면은 그다음에 간 수치가 나빠지고 간 수치가 나빠지면 지방간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만에 따른 간 수치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지방간으로 가는 이런 과정들이 지금 초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 밟아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워낙 식생활이 좋아지면서 초등학생,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비만율이 높아졌다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이 지표가 크게 좀 상승한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상징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대면 사회. 네. 학생들 학교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수업 들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활동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들 전부 다 출근하잖아요. 네. 그럼 학생들이 집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원 갔다 왔다 하면서 먹는 게 즉석식품이나 이런 배달 것들이잖아요. 음식.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살이 찌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살이 찌니까 나타나는 질병도 한꺼번에 같이 안 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학생들의 건강 상태가 비교 분석한 결과들이 나왔잖아요. 네.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좋게 만드는 방법들을 관리해줘야죠. 어른들이 예. 궁리를 해야 될 때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만성 질환, 병적 질환 상태로 학생들이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는 게 확인된 이상 서울시 교육청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학생들의 건강 관리 대책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체육교육 같은 게 확실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네. 맨날 앉아서 예전에는 우리 때는 골목에서 놀았으니까 그 자체가 운동이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게 안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체육 시간이 있었으면 옛날에는 체육 시간 말고도 쉬는 시간마다 나가서 뛰어놀잖아요. 그렇죠. 요즘 누가 쉬는 시간마다 뛰어놉니까? 안 하는 거죠. 겨우 체육 수업 소화하는 정도. 우리 입시 경쟁으로 내몰리다 예.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기업형 크리에이터 연매출 12억 원입니다. 굉장히 그거 많다고 한 달에 억소리 1억인데 한 나는데요. 달에 1억?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실 네. 것 같은데요. 살짝 속내를 들춰보면 네. 좀 다르다 이런 생각도 좀 하실 것 같아요. 이 초등고등학생들의 가장 장래 뭐 하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 유튜브 크리에이터 할래요? 맞아요. 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이제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라고도 불리는데요. 국세청 자료를 보니까 2020년 그 1인당 수익이 평균 1억 원이 조금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비용을 뺀 순소득은 4,500만 원, 그러니까 월 374만 원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1억 원이 넘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평균을 내면 그렇게 되는데 상위를 따지게 되면 1억 원이 넘게 나오더라. 네. 이제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그 1인 미디어 창작자들 동영상 보다 보면 네.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거든요. 그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은 크게 크리에이터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보는데요. 여러 가지 스튜디오도 갖추고 작가도 쓰고 그럼 편집하는 편집자도 쓰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기업형 크리에이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1인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1인 크리에이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소득을 따지게 네. 됩니다. 네. 그런데 기업형 크리에이터가 2019년에 400여 명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2020년 1년 사이에 4배 이상 늘어나서 1,700여 명이 됐어요. 와. 그만큼 시장이 커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1인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도 2,300명에서 19,000명으로 한 8배, 그러니까 8.4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역시 또 마찬가지로 시장이 그만큼 커졌고 거기에 따르는 소득도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형 크리에이터가 1인 크리에이터에 비해서 수익이 훨씬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이제 기업형 크리에이터 사이에서도 격차가 벌어지고 네. 1인 미디어를 하고 있는 1인 크리에이터하고도 격차가 더 벌어지고 네. 상위 1%와 하위가 확 벌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게 생각합니다. 어디서나 그러니까. 네, 다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로 올라갈수록 연매출이 크게 불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업형 크리에이터의 경우에는 상위 10%의 연평균 수입이
약 5억 1,300만 원이었어요. 네. 근데 월 평균으로 따지면 4,2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는 건데요. 그러니까 월로 따지게 되면 월 한 2,5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상위 10%가 이 정도잖아요. 네. 근데 상위 1%로 한번 가볼까요? 상위 1%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약 12억 원을 벌어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매달 한 1억 원 정도 이상 매출을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월 평균 소득 여러 가지 비용을 빼고 난 다음에 순소득이 한 8천만 원 정도 된다. 와. 월에. 월인 거죠? 예, 월에 네. 8천만 원을 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만 따지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요즘에 후원금 막 쏴달라고 네. 그러는 맞아요.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가외 수입으로 구분이 돼가지고 수익으로 안 잡힌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실소득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억소리 나는데 그러면 기업형은 이렇고 1인 크리에이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1인 크리에이터는 제가 말씀드리기 참 민망한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1인 크리에이터의 경우에 2020년 평균 연소득이 1,400만 원이었어요. 연소득이 오. 1,400만 원요. 예. 그러니까 비용을 빼면 575만 원을 벌어들였다. 1년에. 1년에. 일- 1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또 상위가 있지 않습니까? 상위 1%를 따지니까요. 한 3억 3천만 원 정도를 벌어들였고요. 실소득으로 따지니까 한 1억 6천만 원 정도를 벌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1인 크리에이터도 많이 버는 경우에는 그러네. 월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이상 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벌다 보면 이런 분들이 또 기업형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점점 채널이 네. 성장하는 거니까요. 근데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기업형 크리에이터에 비해서 1인 크리에이터의 뭐 소득이 낮다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근로소득자 비교해 보면 좀 높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건 제가 비교하고 싶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비교하면은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네.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긴 한데요. 2020년 국내 근로소득자의 연평균 소득이 3,8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근데 상위 1%로 가면 한 2억 8,5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1% 정도로만 비교해 봤을 때에는 1인 크리에이터나 뭐 기업형 크리에이터는 말할 것도 없고요. 1인 크리에이터 소득이 오히려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좋은 컨텐츠나 지속 가능한 컨텐츠가 있으면 한번 해볼 만하죠. 예, 근데 하다가 많은 분들도 워낙에 많기 때문에 네. 이건 소득이 나는 분들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말씀해 드린 거죠. 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예, 세 번째 이슈는 MZ세대 신결혼 풍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MZ세대들의 사이에서 2차 프로포즈가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혼을 약속한 사람들 사이에서 또다시 청혼을 한다, 프로포즈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프로포즈 뭐 2번 하는 거는 기분 좋은 일이니까 기분 내고 그러면 참 좋긴 한데 거기에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급 호텔에 투숙하고 그다음에 결혼 반지를 교환하고 뭐 명품도 선물하고 네. 이렇게 하면 한 거를 SNS 인증샷으로 올리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가장 최근에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저도 결혼을 약속하고 식장 잡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식장 잡은 이후에 이제 프로포즈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의 트렌드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2차 프로포즈 받으셨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뭐 이렇게 막 호화스럽게 막 이렇진 않았는데 네. 어쨌거나 결혼을 약속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프로포즈 받았거든요.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옆에서 그냥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요. 2차 프로포즈 후기가 커뮤니티하고 SNS에 많이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그런 거잖아요. 결혼식 스드메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메이크업. 그러니까 이걸 알아보고 다니던 예비 신랑이 그러던 중에 2차 프로포즈를 또 했다고 하는데요. 꽃과 풍선으로 꾸며진 호텔방에서 명품백을 선물하고 반지를 또 선물하는 이런 사례도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비 신랑한테 선물 받으면 예비 신부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비 신부들도 역시 답례 프로포즈를 한다고 합니다. 예. 프로포즈 그렇군요. 가히 전성시대인데요. 그 예전에는 일생에 한 번뿐인 프로포즈니까 뭔가 색다른 걸 받아야 된다 뭐 이랬는데 네. 이제는 말이 바뀌겠네요. 일생에 2번뿐인 프로포즈잖아. 뭐 이렇게 되겠어요. 아니 3번, 4번 뭐 더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정 짓긴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2차 프로포즈가 나타나는 현상, 그 원인이 뭐냐. 네. 이건 좀 약간 의견이 분분하긴 해요. 네. 이게 딱 부러지게 사회 현상을 설명하기가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결혼 전에 둘만의 재미를 찾는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1차 프로포즈는 조금 약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결혼을 하기로 저 사람은 나하고 결혼하기로 다 약속한 거고 상견례까지 한 사람이니까 진짜 남편 되고 뭐 아내 될 사람이잖아요. 네. 이런 사람한테 확실하게 선물해 주자. 네. 뭐 이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이게 조금 약간 서글픈 현상이기도 한데요. 코로나19 이후에 결혼식을 계속 미루는 신랑 신부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 제대로 지금 못할 바에는 프로포즈라도 좀 둘만의 프로포즈라도 멋지게 해보자. 네. 그런 심리 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워낙 예식장 예약이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1년 전에 예약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약속하고 나중에 프로포즈하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뭐 이런 뭐 명품 가방, 고가의 반지 이런 것들이 좀 과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굉장히 소박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MZ 세대가 다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도 프로포즈라고 하면 뭐 저축해 놓은 거나 이런 것들 좀 해서 좀 더 신경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 관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일반 특급 호텔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렇게 2차 프로포즈를 겨냥한 상품 같은 것들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프로포즈 패키지 상품의 경우에 뭐 샴페인도 좀 터트리고 뭐 식사도 좀 하고 투숙도 하고 이런 걸로 따지면은 한 230만 원 정도 안팎의 상품이 또 나와 있다고 하고요. 이건 초가 명품이나 뭐 특급 호텔 숙박비 뭐 이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쓰는 뭐 그런 예비 신랑 신부도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야, 꽤 드네. 많이 드는데요. 근데 어쨌든 우리 세대하고는 결혼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달라져서 이런 풍속도 생기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이게 좀 제일 큰 뭐 네. 원인이 될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결혼을 가족 간 결합이다 뭐 이렇게 네. 생각하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당사자 간의 중요한 이벤트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살 사람이 제일 소중해라고 하는 인식들이 좀 있다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가족 간, 집안 간 결합이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한테 더욱 정성을 쏟는 이건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혼이라고 하는 형식에 너무 지나치게 매달리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결혼식장도 뭐 좀 크게 뭐 잡고 뭐 결혼식도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결혼식 자체를 굉장히 실용적으로 하고 그 대신에 뭐 프로포즈나 이런 데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이런 분위기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결혼 전에는 낭만이죠. 네. 결혼하고 나면 현실입니다. 낭만 시절을 좀 즐기는 것도. 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친구, 가족, 그리고 소중한 저희 팬들과 이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한 주간의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추석 연휴 끝나고 만나니까 더 반가운 두 분 먼저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홍정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또 우리가 개편을 맞아서 또 아주 특별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수요일을 함께 해주실 연예 리포터 홍규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시청자 여러분들. 매주 수요일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연예 전문 리포터 홍규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첫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제겐 너무 행복한 아침이네요. 네. 행복한 아침 생방은 처음이신가요? 아니요, 아침 생방 경험은 많이 있는데 네. 채널A 간판 프로그램에서 또 이렇게 두 미녀 기자님과 함께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굉장히 설레고 기대도 많이 됩니다. 우리 어머님들께서 궁금해하셨던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들 제가 꼼꼼하고 빠르게
항상 전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홍규 씨.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연예 소식 키워드로 갈까요? 네, 연예 라이브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배우 이정재 아시아 최초 에미상 나무주연상 수상.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주연 배우 이정재 씨가요,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에미상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했는데요. 이로써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6관왕에 오르는 새 역사를 쓰면서 K 콘텐츠의 위력을 입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주역이죠. 이정재 씨가 에미상 수상을 했는데 이게 최초의 기록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미국 텔레비전 예술과학 아카데미가 주최하는 이 에미 시상식, 에미상은요, TV판 아카데미로 불릴 정도로 사실 그 권위가 엄청나고 대단한 시상식입니다. 이정재 씨요, 아시아 국적 최초로 에미상에서 이 연기상을 받은 배우가 됐습니다. 앞서 아시아계 배우들이 상을 받은 적은 있지만 사실 영어가 아닌 그 배우의 모국어로서, 그러니까 외국어를 쓰는 이 배우가 에미 주요 부분에서 수상을 한 건 정말 역사상 최초입니다. 이정재 씨가 새로운 역사를 썼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정재 씨 앞서 영상에서도 잠시 나왔지만 무대에 올라서 이 영어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 후에 한국에서 이 지켜보고 있을 팬들을 위해서 한국의 팬들에게도 인사를 전했습니다. 네, 이정재 씨가 출연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지난해 9월 OTT에서 공개돼 전 세계 1위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채국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는 오징어 게임이 최초 공개된 9월 17일을 오징어 게임의 날로 선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와. 젊은 시절에 모래시계를 통해서 이제 그 좀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나이가 몇 살이더라? 지금 이제 한국 대중문화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뭐 이제 50살 넘었는데, 자, 모래시계 백제의 신드롬을 일으켰던 게 1995년이에요. 네. 그로부터 4년 뒤에 만약에 이제 뭐 모래시계로는 인기를 얻었다, 연예인이 됐다, 이렇게 한다면은 배우로서 자리매김한 거는 1999년에 태양은 없다입니다. 아, 이때 돈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그 홍기역을 맡아서 이때 정우성 씨 아주 뭐 사기치고 이러면서 정말 치열하게 연기를 했었는데, 요걸로 그래서 그의 청룡영화상 또 상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자, 그로부터 23년 뒤 이번에는 세상에 지금 에미상을 받은 거죠. 근데 사실 이미 청룡영화상 받을 때도 신기록이었어요. 이번만 신기록이 아닙니다. 그때가 이제 만으로 26세, 우리나라 나이로 27살에 네. 받은 게 청룡영화상 역대 최연소 나무주연상인데 그 기록이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는데, 이번엔 또 아시아 배우 최초의 에미상을 받았네요. 야, 대단한 거죠. 근데 이쯤 되면 제3의 전성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 예인 씨 이야기처럼 사실 이정재 지금 제3의 전성기 맞이한 거 아니야? 라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정해져 있는 그의 활동기, 그러니까 예정되어 있는 차기작들을 보면은 전성기를 나누는 게 좀 무의미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무려 시즌 3까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영화 스타워즈 아시죠? 이 스타워즈의 드라마 시리즈인 에콜라이트에서 주연으로 확정이 됐고요. 거기에다가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재밌게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영화에서 악당 레이로 빌런 역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이 빌런 역의 스피노프 시리즈로도 드라마가 나온다고 합니다. 각각의 시리즈에서 이 레이만큼의 굉장히 강력한 악당들을 만나서 이제 그들과 싸우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연출을 또 할 수도 있다고 해요. 연출하니까 또 생각나는 영화가 있죠. 최근에 공개해서 엄청나게 화제를 모았던 영화 헌트. 이 헌트 같은 경우에는 또 흥행에도 성공을 하고 작품성 역시도 아니 이걸 이정재 씨가 직접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연출력을 보인 적이 있어요. 때문에 이 감독으로서 우리 작품 이 좀 연출 좀 해주세요 하는 러브콜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소 한 2년, 그러니까 촬영과 공개까지 합치면 한 2년에서 3년치 일정이 좀 빡빡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야, 잘 되니까 그냥 막 몰려오네, 몰려.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가죠. 네, 연예 라이브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배우 이상보, 마약의 휘청휘청. 과연 그 진실은
입니다. 지난 10일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40대 남성의 정체가 지난해 방영된 1일극 서브 남자 주인공으로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던 배우 이상보 씨로 알려진 가운데 이상보 씨가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요즘 연예계가 마약 때문에 굉장히 시끌시끌한데요. 가장 먼저 이상보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상보 씨 지난 2005년에 투명인간 최장수라는 드라마로 데뷔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며느리 전성시대, 못된 사랑 여러 편의 드라마에 출연했고 무엇보다 지난해 미스 몬테크리스토 이 드라마에서 나무주연을 맡으면서 제대로 좀 이 배우 안다 이렇게 이름을 알린 터였습니다. 그런데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러면서 지금 팬들과 소통하던 그 SNS가 비공개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상보 씨는 어떻게 마약 투약 혐의를 받게 된 거예요? 네, 일단 지난 10일입니다. 강남 경찰서에 따르면요. 약에 취한 듯한 남성이 굉장히 아슬아슬 이렇게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뛰어다닌다라는 이 제보를 받았는데요. 112 신고를 받고 출동을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보 씨 집에서 그를 붙잡아서 간이 시약 검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체포 당시의 걸음걸이가요. 이 영상으로도 사실 뭐 살짝 공개가 된 부분도 있는데 불안정하게 저도 이 영상을 봤더니 이제 약간 사람이 앞으로 쏟아질 듯이 걷는 모습을 또 보였었어요. 그리고 입 주변에 구토 자국이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상보 씨는 마약 투약을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전면 부인하고 있어요. 13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니 마약 말도 안 된다. 멘탈 붕괴 멘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마약 투약을 인정한 적도 없다. 변호사 상담한 후 대응하겠다. 다만 이제 가족을 연이어 이러면서 우울증이 심각했다 그래요. 그래서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이런 거 복용한 적은 있다. 절대 마약류가 아니다. 이렇게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찰의 마약 시약 검사 양성 반응 그리고 본인이 뭐 시인했다 뭐 이런 기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이상보 씨가 이 인터뷰를 통해서 혐의를 전면 부인을 했었어요. 꽤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였는데 경찰 시약 검사에서 이제 두 줄로 음성 반응이 나왔는데 왜냐하면 검사에서 이 한 줄은 굉장히 진하게 한 줄이 선명했고요. 나머지 한 줄이 좀 희미하게 나왔었다고 해요. 이게 신경정신과 약을 먹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검출이 될 수 있어서 희미하게 나온 것 같다. 우울증 약물에 포함된 이 소량의 마약 성분 때문인 것 같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 혐의를 인정했다라는 기사 보도에 대해서는 아니 제가 이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을 했으면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가 있겠냐 당당하게 네. 절대 아니다라고 이 거듭 거듭 억울함을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경찰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아무래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처음에 이제 기사가 났을 때 40대 배우 A 씨로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40대 남자 배우들이 언급이 됐었잖아요. 이것도 또 하나의 피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문제가 A 씨 이렇게 이니셜 보도를 한다는 거는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선의와 상관없이 애꿎은 피해자가 등장하는데 이제 기자들이 쓸 때 누군지는 쓰지 않지만 40대 A 씨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해서 2006년 데뷔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2006년에 데뷔한 남자 배우 40대 누구야? 찾아보니까 여기 박혜진 씨, 이무생 씨가 있었던 네.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름이 거론이 됐는데 여기서 요만큼만 해도 피해인데 사실 이제 이거를 또 이제 그럴 수 있죠. 누리꾼들이 SNS에 그 사람이라며 그 사람 아니야? 이랬는데 일부 매체가 이거를 확인 취재 없이 기사화했고 그러다 보니까 누리꾼들은 기사까지 나왔어?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잘못된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이 이니셜 보도, 저는 이니셜 보도뿐 아니라 저희가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절대 가해자에 대해서 중점을 둬야지 피해자 이거 궁금해하지 않아야 되고요. 또 이런 마약 사건, 이런 뭐 성폭행 사건 정확히 누군지 밝혀지기 전까지는 섣부른 예측 금물입니다. 네. 박혜진 씨하고 이무생 씨는 정말 아닌 밤중에 홍두깨네요.
너무 억울하죠.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서 박혜진 씨 소속사 측에서는 이렇게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을 작성 및 유포한 이들을 대상으로 아주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라고 선을 딱 긋는 모습이었고요. 이무생 씨의 소속사 역시요. 이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연애 소식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최성국, 여자친구는 2바퀴 띠동갑 연하입니다. 연예계 대표 싱글남 배우 최성국 씨가요. 결혼을 생각 중인 연인을 깜짝 공개해 화제인데요. 최성국 씨의 열애 소식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무려 24살이라고 합니다. 와, 24. 24살이면 그냥 띠동갑이 아니고 2바퀴 두 띠동갑. 바퀴. 네, 그렇죠. 야, 최승국 씨 나이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일단 올해 70년생이에요. 최성국 씨가 아. 70년생이기 때문에 53세 개띠고요. 여자친구분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94년생 29세 개띠로 알려졌습니다. 저보다도 어리네요. 예. 최성국 씨 한 방송을 통해서 여자친구 나이 나도 몰랐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대여섯 살 정도가 더 어렸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어서요, 이 사랑에 나이가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왜 다들 그거부터 물어보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이 나이 차이를 궁금해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흔히들 선입견을 갖고 바라보게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최성국 씨도 걱정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겠죠. 그리고 실제로 당했다고 그래요. 그런 나이에 대한 선입견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예를 들면 들은 얘기 중에 이런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백정호 씨랑 소유진 씨 결혼할 때 생각하면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요? 여자한테 이런다고 그래요. 아유, 남자 돈 보고 좋아하는 거겠지. 이렇게. 또 이 남자분한테는 여자 어리니까 좋겠지. 이거 사실 정말 이것도 조금 삼가야 될 일인데 이 최성국 씨가 그래서 나의 이 사랑과 결혼의 과정을 가감없이 차라리 방송을 통해서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사랑과 결혼의 진정성을 조금은 이 대중이 느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것만 봐도 어떤 여자친구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지는데 사실 또 이 최성국 씨가 이 여자친구랑에 대해서 이런 좋지 않은 말 들었을 때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니 사실 뭐 너랑 나랑 있으면서 어떻게 좋은 말만 있겠냐, 좋은 일만 있겠냐. 그런데 내가 하나만 약속할게. 나 항상 네 옆에 있을게. 너만 변치 않으면 돼. 우리 둘만 서로 보고 가자. 어머, 정말 이거 여자들이 듣고 싶은 말 아니에요. 네. 정말 제대로 사랑꾼. 어머, 최성국 씨 다시 봤어요. 2바퀴 띠동갑인데 이 2바퀴 띠동갑이 어떻게 만났을까요?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 최성국 씨에 따르면요, 지난 6월입니다. 부산의 한 야외 카페에서 만났다고 하는데요. 이 최성국 씨에게 2명의 여성분이 이렇게 걸어서 다가왔었다고 해요. 근데 이 2명 중에 한 명이 굉장히 느낌이 좋았던 거죠. 왠지 저 사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 분 중에 이 느낌이 좋았던 분이 최성국 씨 옆자리에 앉았대요. 근데 옆자리에 앉아서 계속 이렇게 다리를, 이 테이블 밑으로 다리를 이렇게 막 긁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모기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여성분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최성국 씨 도대체 이걸 왜 들고 다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많이 가려우실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발라보실래요? 하면서 모기약을 꺼내서 줬대요. 어머나. 모기약 들고 다니는 경우가 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 인연이 될라니 이렇게도 만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연이네. 모기약 준다 그래서 다 이렇게 연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인연이죠. 네. 그런데 이 이제 결혼 소식을 친구들한테 얼마나 또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그쵸. 이 연예계 노총각 절친 김광규 씨한테 얘기했더니 김광규 씨 충격받은 거죠. 너마저 가냐? 뭐 이런 거였겠죠. 또 다른 절친 강수지 씨한테 얘기를 했더니 나 다다음 달에 결혼해 이랬더니 뭐 진짜야? 진짜냐? 수십 번을 물어보고 몰래카메라 아니야? 이러고 남편 김국진 씨도 몰래카메라네 이렇게 단정을 했다고 하는데 최성국 씨가 이게 늦은 결혼인 만큼 뭔가 이 사회자가 중요하겠다. 결혼식 사회가 중요하겠다 생각을 했고 이 결혼식 사회를 바로 강수지 씨에게 부탁을 했다고 하네요. 그럼 강수지 씨는 흔쾌히 수락을 했나요? 강수지 씨는요, 이 남편 김국진 씨를 언급하면서 아니 나보다 남편이 더 사회를 잘 볼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최성국 씨 그 뜻이 굉장히 완고했습니다. 나는 신랑 입장 이 소리보다는 성구가
들어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결혼식장에 입장을 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정말 네가 해줬으면 좋겠다 수지야라고 해서요. 강수지 씨가 허락을 했다고 하고요. 이 강수지 씨가 사회자로 서게 됐다라는 얘기를 또 김국진 씨한테 하지 않았겠습니까? 김국진 씨가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최종국 씨에게 전화를 했대요. 그러면서 또 똑같이 아니 진짜야 농담이야. 아니, 진짜 해? 라면서 다들 굉장히 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봤다고 합니다. 아니 결혼식 때 그거 괜찮다. 친구가 사회를 보는. 네. 누구야 들어와. 괜찮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기쁨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행복도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고달픈 세월도 속상했던 기억도 모두 지워버려요. 우리 모두 신나게 네, 요즘처럼 노후가 불안한 시대에 오늘 지금 앞서 보셨습니다마는 재테크의 여왕으로 불리는 오늘 초대 손님을 이 자리에 초대를 해서 그의 노하우를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이분은 웃음으로 인생 네. 역전, 또 주식으로 노후 준비를 완벽히 끝낸 분이라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주식 워너비로 떠오른 이분을 만나보는 거죠. 재테크의 여왕으로 떠오른 천원주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야, 휘두르고 오시죠. 와, 재테크요. 네. 아이고, 세상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야, 늘 한결같고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오랜만에 뵀는데. 네? 입에 침 바르고 얘기해. 아니, 침 안 발라야 돼 사실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방송 시작 전에도 스튜디오에서 목소리, 웃음소리가 들리길래 전원주 선생님 오셨다. 딱 알았어요. 바로 알았죠. 우선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하수나 똑같은 짠순이 전원주가 나왔습니다. 야, 재테크의 영원한 우량 주세요. 근데 저 추석 명절 어떻게 보내셨어요? 뭐 애들이 와서 같이 네. 밥 먹고 또 하루 그냥 즐겁게 놀고 노래방도 가서 또 춤추고 노래도 아이고, 하고. 신나죠. 우리 전원 선생님의 그 웃음소리를 아침부터 들으니까 막 저희도 막 힘이 나는 것 네. 같은데 요즘 인기가 굉장하시거든요. 실감하고 계세요? 글쎄요, 그냥 사람이 날 몰라보고 이럴 때가 있는데 요즘은 그냥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요. 조그만 여자가 지나가도 그전에는 뭐 노인네들이나 그냥 이렇게 손잡고 그랬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내 앞에 쫄쫄쫄 따라오면서 선생님 주식 좀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지하철을 탈 수가 없어. 쭉 둘러앉으면 거기서 내릴 때까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어떤 땐 그냥 역을 지나간 적도 있어. 그 정도예요. 네. 실제로 제 주변 지인들도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그 SNS에 전원주 선생님의 재테크 명언들을 짤로 올려서 제가 많이 보기도 했는데 요즘 실제로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주 씨의 재테크 인생 이야기인데 홍규 씨가 준비한 게 있죠? 네, 오늘은 제가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는 전원주 선생님의 출연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그 재테크의 여왕 전원주 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죠. 네, 제가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바로 키워드로 알아보는 재테크 고수 전원주의 절약 인생입니다. 전원주 선생님은 올해 데뷔 60주년을 맞이한 만큼 정말 무수히 많은 절약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제작진들이 방송을 준비하기가 정말 너무 힘들 정도로 후두룩했다고 합니다. 아주 기대됩니다. 재테크의 여왕의 그 노하우를 한번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자, 첫 번째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전원주 선생님과 관련된 첫 번째 절약 키워드 바로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아니, 절약하고 청와, 뭐 국가 예산 건드셨어요? 아유, 내가 이제 사는 맛이 있다고요.
이제 청와대에 이제 2번 불려 들어갔는데 한 번은 이제 절약상을 받아서 국민 포장을 받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축상을 또 해가지고 국민 포장을 2번 받았습니다. 와. 네. 그러셨구나. 모으고 저축하는 건 최고신 거죠. 예. 네, 근데 그때 정말 기분이 좋고 예. 대통령 오고 이렇게 악수고 이럴 때 내가 열심히 잘 살았구나, 야. 잘 저축을 했구나, 아꼈구나. 정말 저는 아끼고 삽니다. 이거 확실하게 한번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전원주 선생님께서는 청와대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번 간 적이 있는데요. 때는 바야흐로 24년 전 1998년 제35회 저축의 날을 기념해 국민 포장을 받았는데요. 저축과 절약만이 가난을 물리칠 수 있다. 라는 신념으로 저축을 하셨고 8년 뒤인 2006년 제28회 에너지 절약 촉진대회 산업포장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네. 야, 대단하신 거죠. 선생님, 근데 실례가 안 된다면 오늘 의상이 너무 예쁘시거든요. 의상에는 뭐 어느 정도나 돈을 투자를 하신 건지. 나는 정말 3개월만 없습니다. 타렌트실에도 내가 써붙여요. 작아진 옷은 전원주에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의상 개업집에 가끔 갔는데 그런 데서 그냥 이쁜 애들 8등실만 부르다가 내가 한번 뽑혀갔는데 난 남이 돈을 줄 때 아까워서 주면 안 돼요. 고마워서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난 몸을 몇 시간을 하루 종일 부려먹어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오세요 저리 오세요 이거 사세요 입어보세요 그러니까 저 의상 주인이 굉장히 나를 좋게 봐가지고 20-30년 넘게 수영아들을 삼고 옷을 대줘요. 그만큼 난 또 값스러우니까 가면 2-3시간만 오고 와야 되는데 아침에 가가지고 저녁 때까지 밥 먹는 시간도 떡 먹으면서 떼면서 내가 일을 해주니까 고마워가지고 의상을 꼭 붙여줘요. 이게 다 거기에 오시고 의도 입은 옷이고 또 내가 선호용려고 치는데 걔네 집 가면 내가 옷장부터 뒤져봐요. 이거 너가 안 맞겠다 내가 맞겠다 그러면 아유 가져가 그러면 가져와 입고 옷은 거의 사보진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아니 그래도 옷은 줘도 이런 액세서리? 보석 같은 걸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시장에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가면 5,000원 10,000원이면 이거도 사니까 이거 5,000원 주고 한 샀습니다. 50만 원도 더 돼 보여요. 네, 그런데 내가 끼면은 뭐 5,000원짜리로 안 보더라고요. 아니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 절약이 그냥 네. 몸에 밴 거죠. 정말이에요. 예. 아끼는 재미는 정말 좋습니다. 예. 나는 꼭 젊은 사람한테 강의할 때도 쓰는 재미보다 아끼는 재미를 예. 가져라. 명품을 좋아하지 말고 사람이 명품이 되라.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는 입지포는 닫고 돈지포를 열어야 되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저축하고 살아라. 가르칩니다. 제가 저축을 정말 못하거든요, 선생님. 뭔가 처음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떤 걸 좀 기억하고 좀 시작하면 좋을까요? 쓰지 않아요. 모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끼는 건데 저는 지금도 10분의 1은 꼭 저축을 한다는 느끼고 또 웬만하면은 10분의 1만 쓰고 90%는 저축을 해요. 그러니까 저녁에 들어가면 내가 꼭 영수증을 딱 조사하고 가계부를 지금도 난 쓰고 있습니다. 왜? 반성의 시간을 가지려고. 아, 이건 안 사도 될 걸 샀구나. 아, 요거는 아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꼭 가는 데가 3군데입니다. 은행에 꼭 가고, 그다음에 부동산에 가서 막 금매매로 나온 거 있나 조사하고. 참, 그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모은 돈이 정말 나이가 들면 웃음이 저절로 나오게. 지금은 애들이 우리 손녀들도 오면은요. 할머니는 우리 집에 태양이에요 그래요. 왜 태양이냐? 집어주니까요. 줘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애미야 교통비는다고 애미야 용돈 좀 이러면 안 돼요. 야 써라. 이러니까 그게 나이 들어서 설 수 있는 게 젊어서 아끼면 노년에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연예인들 출연료가 불규칙하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돈을 모으셨어요? 저는 정말 연예인 얘기하면 속이 상합니다. 정말 내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우리 어머니가 연예인이 된다고 그러니까 거울을 내 앞에다 들였더니 이거 양심이 있어봐라. 네가 무슨 연예인이냐. 맞아요. 들어가니까 고생만 하고 돌아오는 역할이 이러는 아줌마만 했어요. 출연료가 하늘하고 땅입니다.
걔네들은 나하고 밥 먹으러도 같이 안 가요. 밤낮 혼자 밥 먹고 혼자 떨어진 거 먹고 그때 느꼈어요 내가. 나도 열심히 살아서 돈을 잘 모아가지고 큰 소리 한번 쳐봐야 되겠다. 고생은 뒤끝이 저는 정말 남이 부끄러워요. 남이 냉긴 거 주워 먹고 짜장면 이렇게 남으면 그거 이렇게 갖다가 거꾸로 들고 먹다가 여기 검은 거 다 묻히고 이랬는데요. 네. 그렇게 아껴가지고 모으니까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네. 야 써라. 야 써라. 지금은 그래 내가 느끼는 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지는 않았구나. 그래서 그렇게 돈 모으신 걸로 은행 자주 가시는데 집 근처 은행 말고도 어디 뭐 촬영장 가면 또 촬영장 근처 은행도 다 순회를 하신다면서요. 남들은 저 이렇게 출연하고 쉬는 시간에 수다 떨고 뭐 찻집에 앉아서 수다 떠는데 난 꼭 은행 아니면 부동산 아니면 내가 가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난 며느리나 아들한테나 손녀한테도 꼭 얘기해요. 우리 며느리가 뭐 이제 보름에 한 번씩 반찬도 해오고 대청소도 해주면 노력의 대가를 줘야 되니까 네. 그때 내가 이제 금일봉씩 주니까 금일봉 주니까는 오지 말래들도 저희들이 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VIP가 말씀을 되신 거죠. 들어보니까 그냥 쉴 때도 네. 돈이 모이는 곳에 가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네. VIP니까 은행에서 번호표 안 뽑고요. 그냥 딱 가면 그냥 이쪽으로 오시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전원주 선생님과 관련된 두 번째 절약 키워드 바로 드라마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입니다. 대추나무 사랑 관련내가 전원주 선생님의 그 절약 키워드하고 키워드? 또 뭐예요? 뭐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성우로 활동하다가 1972년 T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전원주 선생님은요. 드라마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로 주목받기까지 30여 년의 무명 생활을 견디셨는데요. 이런 오랜 무명 생활은 절약만이 잘 살 수 있다는 지혜를 터득하게 했고 지금의 재테크 여왕 전원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전원주 선생님이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건 연예계 데뷔 이후에 뭔가 그 서름을 좀 당하면서 그때부터 네. 이제 모으신 거네요. 정말 연예인이 참 서글플 때가 많습니다. 생긴 대로 배역이 와요. 제가 정말 60년 넘게 연예 생활하면서 20몇 년을 갖다 앞치마만 두르고 이 집 저 집 그냥 많이 먹고 자꾸 돌아다니니까 창피하고 사람 대접 못 받고 연예인들은 자기 이름을 몰라줄 때가 제일 서글퍼요. 지나갔는데도 동네 개가 지나가는지 모를 때 어머 이래야 되는데 주인만이면 바뀌고 매일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배신한 게 연예계 못 들어간 거 들어가고 또 이 남자하고 결혼 못하고 했기 때문에 쫓겨나다시피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새빵 사려면서 꼭 저녁에 갔어요. 시장을 가도 저녁에 가면 떠리가 많아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뭐 사러 갔는데 어떤 아줌마가 떡을 차렸는지 껄껄껄껄 우는데 내가 싫어더라고요, 웃음이. 그때부터 저는 웃질 않았어요. 옛날에 저 별명이 전 짠순이에다가 저는 울보였어요. 혼자 이렇게. 아이고. 근데 그 웃음소리 듣고 야 세상에 저런 시원한 웃음이 있나.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내가 매일 혼자 앉아 웃었어요. 길에 가다가도 아이 그랬더니 우리 남자가 시끄럽다고 절로 나가라고까지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루 웃음보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웃음을 연출자한테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작부 연출들이 쫙 있는데 들여다보니까 쫙들 앉았어요. 내 그게 아니고 가만히 뚝 열고 들어가서 책상 밑에 가만히 숨었다가 조용한 시간에 내가 어머 전부들 깜짝 놀래요. 그래서 네. 그리고 내가 전원주에게 이렇게 시끄러운 웃음이 있으니까 시끄러운 여자가 있으면 시켜주세요. 이러고 울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얻어 걸린 게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그 노력을 하셨네. 시끄러운 여자. 그걸 7년 8개월을 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대중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을 시키고 그러네. 그다음에 또 광고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 광고 기억난다. 뭔가 이렇게 그저 긁어서 막 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접시 안테나 같은 거 가지고 막 뛴 거. 맞아요. 나는 느껴요. 사람이 살면서 힘들어도 몇 번의 행운의 기회는 네. 있구나. 네. 두 번째 행운의 기회가 그 이제 국제전화 CF인데 그게 사실 국제전화기 때문에 멋있는 여가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장이
이걸 한번 역으로 가보자. 가장 촌스러운 여자가 한번 나와서 해보자 해서 제가 이제 뽑혀가지고 일주일을 산에서 뛰고 줄 위에서 뛰고 뭐 일주일을 뛰었어요. 해질 때면 기다렸어요. 언제 해가 지나. 해가 지면 안 찍어요. 네. 그러는데 그게 이제 전원주를 살려가지고 제 인생을 즐겁게 해준. 아, 이거 보네요. 저도 이 광고를 보면서 자랐는데요. 전원주 선생님의 운명을 바꾼 이 광고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네, 보시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광고입니다, 바로. 이게 지붕 위에서 뛴 거예요. 저거 근데 광고 찍을 때 엄청 뛰셨을 거예요. 밑에 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천으로. 네, 저도 이게 이제 학교 가면은 친구들이 다 이 CF 따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은 코믹한 분위기가 많지만 당시만 해도 광고는 대부분 점잖았었는데 코믹한 분위기로는 처음으로 전원주 선생님이 광고 주연을 한 광고가 바로 이 이동통신 광고였었다고 합니다.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면 네. 아까 그 막 몰래 웃었다가 그 웃음소리로 대추나무 사랑 걸렸는데 네. 출연하셨던 게 1990년이에요. 요걸로 30년 무명 떨치시고 방금 보신 또 이 CF가 1998년이에요. 자, 98년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IMF 시기잖아요. 예, 그러네. 뭔가 네. 그 우울한 시름에 젖은 국민들에게 큰 웃음을 주는 그런 광고였고 정말 선생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계속 뛰시느라고 고생하셨지만 저희는 저 광고 나오면 절대 돌리지 않아요. 보통은 광고 나오면 딴 데 뭐 하나 돌릴 수 있는데 일단 이거는 보자. 그랬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다들 뭐 속주머니 사정 이제 좋지 않을 때도 그렇게 함께 막 웃을 수 있었던 정말 신나는 광고였어요. 아, 진짜 몸이 부셔져라 뛰셨을 것 같은데요. 몇 시간 거의 뛰셨어요? 하루 종일 뛰신 거죠? 몇 시간이 아니라 저거 일주일을 뛰었습니다. 네. 그림 하나하나를 다시 찍고 아, 그렇구나. 또 발도 찍어요. 발도 찍고 또 몸도 찍고 얼굴도 찍고 저기 나올 때는 잠깐 나오지만요. 정말 해지기만 기다렸어요. 이게 끝나나. 돈 벌기가 쉽지 않다는 걸 그때 내가 또 느꼈습니다. 광고고 그렇게 여러 날을 뛰게 했으니까 저 모델료는 좀 두둑히 챙겨줬어야 되는데. 정말이에요. 저는 정말 남이 묻게 부끄럽게 몇만 원 많이 받아야 그냥 10만 원, 20만 원 받다가 저거는 정말 몇천만 원을 받아봐서 내 운명을 열어준 CF입니다. 근데 그 돈이 그냥 이렇게 받고 쓴 게 아니고 그 돈을 종잣돈 삼아서 큰 돈을 버셨다고요. 그렇죠. 돈은요. 힘들게 벌어도 정말 힘들게 아껴야 된다. 네. 그때부터 제가 정말 은행 드나들고 참 그래 은행에서 좋아했어요. 난 벌써 돈만 생기면 은행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생기면 은행, 생기면 은행, 생기면 쓰요. 그 주머니에는 조금 넣고 전부 은행으로 가져갔어요. 그때 근데 그렇게 주로 이제 가정부 역할 이런 거 하면서 몇만 원, 10만 원, 20만 원 받으시다가 요 광고료 5천만 원 받으시고 저는 정말 전원주 씨이 그걸 하셨다고 놀란 게 주식 투자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우리 동생 하나가 저 주식회사에 다녔어요. 그래서 저 누나 한번 해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조금 시작했는데 저는 느껴요. 욕심을 내지 말아라. 끈질기게 힘을 길러라.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라는 게 제 주식의 주법입니다. 자, 바로 여기서 세 번째 키워드가 나갑니다. 그렇죠. 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전원주 선생님의 세 번째 키워드 바로 600%의 수익률입니다. 6배. 6배. 와. 그래프로 뭐 준비한 게 있으시다고요. 네. 뒤에 네, 평소 수입의 10분의 1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저축하며 사는 전원주 선생님의 그래프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와우. 확 올라가네, 확 올라가. 예? 이야. 주식 투자를 그래도 빨리 시작하신 편인데 계기가 아까 말씀하신 동생이 증권회사에 다니면서 네. 주식을 권유했고 네. 그래서 투자했는데 제대로 맞아떨어졌죠. 네, 제대로 맞고 네. 제가 꼭 주의하는 게 있습니다. 네. 욕심 부리지 말아라. 네. 너무 일확천금을 한 시간에 꿈꾸지 말고 찬찬히 올라가는 걸 배우자. 절대 욕심 부리지 말고 안전한 걸로 오자. 안전한 걸로 오자. 근데 사실은 주식 이게 안전한 건 아닌데 네. 처음에 얼마 투자해서 얼마 수익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다 집어넣죠. 생긴 것마다. 뭐 액수는 얘기할 수 없지만 네. 네. 다 지고 갑니다. 저는. 아. 애끼지 않아요. 아니 그래서 600%의 수익을 내셨어요? 네. 야 대단하시네. 그러면서 제가 일단 그때 주식 관련 듣기로는 책도 5천만 냈죠. 원인데 네. 옛날 얘기지만 그때 이제 그게 3천만 원으로. 어. 그래서 아. 이게 600%다. 와. 그러니까 한 500 정도가 3천만 원 정도 돼야 5, 6, 30이니까 아. 한 500 정도 그쵸, 500만 원 넣어서 3천만 원. 그렇지, 그렇게 된 와, 거지. 대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워낙 노하우가 많다 보니까 책도 뭐 내시지 않으셨어요? 네, 뭐 저는 뭐 지금은 뭐 누구한테 얘기를 못 하겠어요. 한번 돈 좀 있다 그러면 또 친구들이 달라붙어요. 돈 좀 꺼달라고 해요? 예, 나 좀 꽂아라. 한 번은 내가 어디 나가서 잘난 척하다가 집에 줄을 서서 들어오는데 친구들이 오는데 반갑기는커녕 다 이거 돈 끌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정말 돈도 많이 꽂고 처음에는 그놈의 이자가 좋아가지고 이자 받는 맛에 쭉 기입해서 이걸 몇표 받는데 그게 내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다 뛰게 되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진짜 알짜면은 은행이나 주식이나 이렇게 네. 해가지고 하나 한 계단 올라가니까요. 지금은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올라가서 대통령처럼 이렇게 앉아 있어도 되니까 네. 그렇게 되기까지는 나 젊은 사람들한테 꼭 부탁해요. 명품을 졸하지 말고 사람이 명품이 되라. 네. 애끼는 재미를 가져라 꼭 가리키는 게 내가 지금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내가 부러울 게 하나 없습니다. 들어놓으면 돈이 공중에 왔다 갔다 이게 이게 다 내 거다. 네, 너무 좋아요. 이 아니, 자리를 근데- 빌어서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전원주 선생님, 돈 생기면 은행에 넣으시고요. 또 돈 생기면 금을 사셔서 금도 집에 두는 게 아니고 은행에 두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집에 가서 돈 꺼달라고 해도 꺼주실 돈 현금 없어요.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근데 선생님 저 주식으로 600% 지금 요즘에 주식으로 손해본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그 노하우 비법 좀 알려주세요. 주식 투자 비법 어떻게 하셔요? 욕심내지 말아라. 욕심내지 말아라. 참는 걸 배워라. 네. 빨리 샀다 빨리 팔려고 그러면 안 네. 돼요. 지그시 가지고 있다 만약에 떨어져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또 올라갑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쌓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게 그럼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신 주식 중에 가장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이 네, 10년 넘는 것도 몇 개 있어요. 와, 몇 개가 10년 있으시다는 넘게. 거죠? 많습니다. 몇 개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일단 분산 투자를 하시네요. 네. 그러면 주식 종목을 좀 선택하는 기준이 혹시 있으실까요? 회사를 봐야 됩니다. 네. 회사. 회사가 단단한 회사인가. 어. 또 나를 권하는 사람이 인상을 봐야 됩니다. 권하는 사람 인상이요? 모르겠어요, 선생님. 인상이 인상을 푸근해야 봐요? 됩니다. 자기 입속을 가지고 나한테 하는 게 네. 아니라 우리 홍규 씨처럼 눈이 큰 사람. 어. 눈이 오. 큰 사람은 악인이 없습니다. 어. 진실합니다. 어. 그런 관상을 보는 사람하고 내가 접촉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 관상을 봐야 되는 건 정말 몰랐어요. 아. 추천하는 사람의 인상 혹은 관상을 봐라. 네. 와, 그렇군요. 참을성 기다려야 되는 거. 네. 뭐 그런 진짜로 내가 관상 보고 인상 보고 했더니 돈 번 일이 있다 이런 어떤 경험이 있으셔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신 거예요?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 이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날 내가 봐도 깜짝 놀라게 올라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럼 돈이 딴 게 불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올라가요. 그냥 올라가. 네. 웬만해선 들어보니까 돈 쓸 일 자체를 안 만드시는 것 같고, 이왕이면 좀 저축하고 내가 좀 모아두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금융 투자보다는 거의 저축에 한 8, 90%는 지금도 저축이신 거예요? 오. 저는 거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없습니다. 네. 다 들고 은행으로 갑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좋아해요. VIP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고객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고 참고 기다리고 정말 애끼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정말 딴 사람들 은행에 이제 좀 번호표 받아갖고 오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잘한 거지만 집에 가만히 있으면 선생님 몇 시 시간 있으시니까 한 몇 시 괜찮아. 그러면 네 그러면 차 보내겠습니다.
차가 와요, 은행에서. VIP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은행에서. 또 지점장님이 타고. 그렇죠. 세상에 직접 직원도 모시고. 아니고 네, 지점장이. 그리고 내가 나갈 때까지 바깥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내가 타야 이렇게 문 닫고 이렇게 하고 타요. 아니 예금 잔고가 얼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축이 습관이 되셨어요. 네. 아니 보통 진짜 남는 돈 저축하는 게 아니라 일단 버신 거에 10%만 쓰고 나머지를 일단 다 은행에 넣으시니까. 근데 제가 이거 정말 보장할 수 있는 게 제가 선생님 기억하시는지 몇 년 전에 한번 여기 상암동에서 그 카페에 커피를 마시러 차를 마시러 갔는데 선생님이 거기서 주는 냅킨 남은 거를 싸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이거 이 아까운 거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면 어떡하냐. 집에 가서 쓴다. 근데 그 자리에서 쓰실 때도 저는 이렇게 한 장 가지고 좀 이렇게 그래도 아껴 쓰고 있었어요. 저는 선생님 앞이니까 막 쓰진 않았어요. 근데 선생님 그 한 장을 4등분으로 그 냅킨 한 장을 잘라가지고 4분의 1쪽만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4분의 3 남은 거랑 나머지 새 거를 가져가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놀랐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집에서 웬만하면 전기불을 안 켜시는데 어느 정도 안 켜시냐면 세상에 화장실에 보통 창문 없고 화장실은 문 닫으면 껌껌하잖아요. 네. 화장실에도 불을 안 켜셔요. 문을 열어놓고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내가 대충 어디 뭐 있는 줄 알아서 다 들어가면 보이는데 왜 켜냐. 맞죠, 선생님? 네. 그리고 에어컨이 집에 있지만 그냥 장식품이라는 그런 얘기 켜지는 들었고 않으셔서. 아까 왜 누구 젊은 사람들 강의해주다 지하철에서 역 지나치셨다 했잖아요. 평상시에도 버스, 지하철 타고 다니시는데 그날도 제가 차 마시고 선생님 댁에 어떻게 가세요? 했더니 버스 타고 가지.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운동도 되는 거예요 또. 그죠. 네. 오. 왜 저 전원주 선생님 걸을 때 봐요. 아까 복도에서 이렇게 뒤에서 제가 봤어요. 스프링 걸음이라고 제가 통통통 그렇게 걸으세요. 네. 짧아서 그렇지 아직도 다리는 튼튼하고 정말이에요. 저는 올여름에도 에어컨 한 번도 안 틀었습니다. 보일러도 겨울에도요. 이렇게 들어가서 훈훈하면 나 금방 꺼버려요. 그리고 띄면 돼요. 띄면 또 뜨뜻해지고 앞에 붙여놓고 요만한 선풍기 하나 놓고 아주 더운 그 선풍기 얼굴에다 한번 대고 있고 부채로 이렇게 하고 있지. 에어컨은 내가 안 씁니다. 놓지도 않았는데 놓지 않으니까 안 되는지 우리 아는 분이 오더니 선생님 그래도 에어컨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그럼 공짜로 하나 놔주려면 놔 그랬더니 달아줬어요. 한 번도 이날 틀어본 역사가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제 이 시원한 방송국 스튜디오에 계시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시원한 은행 가 계시기 때문에 은행이 제일 시원하잖아요. 아, 그럼. 네. 아우. 거기다가 지점장이 딱 와서 은행에 시원한데 그냥. 그렇죠. 대기하고 있다가. 그럼 저는 사실 궁금한 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풀려면 뭘 사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돈을 쓰면 시간을 보내면서 스트레스를 풀거든요. 스트레스 푸는 거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장부 보고 통장 보면 잔고. 웃음이 저절로 나와요. 야, 또 올라갔구나. 또 올라갔구나. 그거 들여다보고 그리고 가슴에 내꺼갖고 더 할게. 더 집어넣게. 이야. 자자자자자자 올라가는 거 보면요. 네. 그 기분은 쓰는 재미보다 너무 좋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에 은행 예금 금리가 올랐으니 얼마나 기분이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그 통장이요? 통장을 올린다고 내 친구들이 아유 저놈은 그거 또 올라갔어 그러는데 나는 올리는 게 좋아요. 내 돈이 자꾸 부르니까 그게 사는 재미고요. 네. 모으는 재미가 최고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은행 금리 오르면 이거 어떻게 대출 이자 우리 올랐네 대출 이자 하면 가슴이 철렁하는 여기는 선생님은 예금 금리. 행복하시고 근데 이자가 자꾸 그렇게 올라가는. 또 웃음을 주는 통장이 한 개가 아니라 그래요. 아. 한 30개. 왜 그러냐면 한 통장에 1,000만 원씩만 넣고 여기 봐서 저쪽 통장이 저쪽 은행이 금리가 더 좋아? 그럼 또 옮기신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웃음 주는 통장이 30개니까 저는 이게 야. 날아올 고지서가 30개 넘는 것 같은데. 딴 집은 그게 없지만 저는 통장 넣는 금고가 따로 있습니다. 통장 그거 넣는 남은 번호 열고 남은 열지 아무도 못 열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열어서 볼 때가 내가 받을 잘 때마다. 살았구나. 난 젊은 사람한테 꼭 부탁하고 싶어요. 늙어서 잘 살았구나 그래야지 나 너무 잘못 살았구나 이러면 안 돼요. 아니 근데 공과금도 최대한 아끼신다고. 공과금 어떻게 아껴요? 공과금도 조금 나오죠 저는. 네. 뭐 나오는 거 국가에 내는 거야 당당히 내야죠. 그렇지만 이제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밤낮 조사 나와요. 너무 조금 나오니까 이게 잘못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사시는 거 맞냐 이거지? 네. 어. 근데 그럴 때가 좋아요. 뭐 집은 초라하지만 네. 난 껌껌한 데서 자기 집 구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네. 엉금 근데 그러고 하고 다니니까 돈이 저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야. 아끼만큼 올라간다. 그죠. 아끼만큼 올라간다. 진짜 대단하신 거죠. 그러면 저 하루에 하루는 거의 얼마 안 돼요. 오. 하루나 주나 달 단위로 돈을 얼마 정도 쓰세요? 놀라실 거예요. 네. 저는 아주 먹는 집이 따로 있습니다. 10,000원 이상 있고 저럴 때 저는 안 먹어요. 10,000원 미만 중심. 한 끼. 네. 그리고 또 주방장한테 가서 먼저 인사를 합니다. 왔습니다. 그러면 많이 나와요. 이것저것. 커피도 혼자 한 잔 시켜본 역사가 없습니다. 친구가 오면 한 잔 시켜서 노나 먹습니다. 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나를 정말 살찌게 한 거죠. 네. 그럼 여기서 제가 잠깐 깜짝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여왕 전원주 선생님이 절대 돈을 아끼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믿기지가 않으시죠? 계속 아끼는 말씀만 아끼실 것 하셨는데 같은데. 한번 맞춰보세요. 1번 피부 시술, 2번 건물 구입, 3번 주식 투자, 4번 헬스클럽. 2번하고 3번 아닌가? 저도 주식 그쵸. 투자나 건물 건물 구입과 구입, 주식 투자. 이거 아닌가? 뭐 정답은요. 재테크 여왕이시니까. 굉장히 의외입니다. 네. 4번 헬스클럽이라고. 아, 그래요? 전원주 선생님께서 운동하시는 데만큼은 절대 돈을 아끼지 않으신다고. 그래요? 아니 거길 왜 가 그냥 걸으면 되지 이러실 줄 알았는데. 나도 그럴 줄 알았는데. 근데 걷기만 해가지고 운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헬스클럽에 이제 네. 내가 들어간 게 아니라 옛날에 여운개가 살았을 때 날 집어넣었어요. 호텔이니까 난 호텔은 별로 호텔 주인한테 미안하지만 별로 안 가거든요. 너무 비싸서. 근데 걔가 끌고 들어가더니 무조건 쓰라는 거예요. 나 안 쓰는 때. 너 쓸 때까지 내가 안 줬는다. 그래서 헐습시 이제 호텔 그 헬스를 썼어요. 네. 네. 근데 정말 좋아요. 양반이에요. 선녀 같아요. 사람이 없어요. 조용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기다리는 게 없고 뭐 이렇게 어장고 조용하게 몇 사람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인격들이 전부 좋아요. 거기서 좋은 사람도 많이 새기고. 전 지금도 한 40분, 50분을 쾅쾅쾅쾅 뜁니다. 거꾸로 쓰고 곤두 쓰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 연예인들 지금 아픈 애들이 많아요. 다리를 못 쓰든가 뭐 이제 뇌출혈이 오든가 많은데 내 나이에 그래도 건강한 게 지금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덕을 본 거니까 내 몸에 하나 들어가는 거 이거는 내가 안 아끼겠다.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네. 참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인생 초반에 좋았다가 후반에 힘든 것보다 인생 말년에 내가 정말 배고픈 인생이냐 아니면 배부르고 뿌듯한 인생이냐 이거는 본인의 선택에 달렸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선생님이 제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렇게 좋은 시어머니시라고 들었어요. 용돈 주. 아까 금일봉 주신다고. 며느리들이 음식을 해올 때 기분 좋게 해야 돼요. 왜? 용돈을 주면 이게 돈이 생기겠구나 그러고 해야 되는데 아유 또 해다 드려야 돼. 이런 시어머니가 되면 안 되니까요. 이제는 내가 얘네들한테는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노력의 대가는 꼭 지불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얘네들이 반찬을 이렇게 해오고 대청소 와서 해주고 반찬 뚜껑을 딱 열어가지고 보면 정성이 듬뿍 들어가면 네. 내가 그냥 100만 원 주고 수고했다. 그것도 내가 새 돈으로 바꿔놔요. 왜? 새 돈은 빨리 안 씁니다. 그 돈부터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겉장에다가 꼭 써. 애기야, 아껴 써라. 소비하지 말아라. 그 돈을 꼭 어떻게 써? 겉장에다 크게 써서 줍니다. 아니 2주에 한 번씩 반찬하러 가면 100만 원씩 주는 시어머니 정말 좋으신데 그래도 또 며느님도 마음이 이쁘시더라고요. 제가 돈 받으러 가려고 반찬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반찬값 하라고 격려해 주시니까 우리 거 하면서 같이 하는 거다. 네. 이렇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벌써 이제 또 우리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서 전원주 선생님 지금 못다한 얘기 있으면 어머나. 네,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 앞으로 계획이 돼도 좋고. 앞으로는 뭐 저는 그렇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일 앓다가 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고 또 이제는 나도 너무 발발 떨고 애꼈는데 좀 어려운 사람도 좀 도와주고 내가 마지막 갈 때 인생을 잘 살았구나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재테크계 우량주 전원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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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추석 연휴 지나고 이 가을 분위기가 변하는 것 같아요. 날이 더 확 선선해진 것 같아요. 특히 오늘은요, 또 전국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서 네. 조금 더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벼운 겉옷 하나 꼭 챙겨 나가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